그죠? 자,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이 화소, 이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어떤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방사형 플롯. 그리고 이제 양반 남자가 이제 여자에 의해서 개과천선 플롯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배우게 되는 지붕 강별국 맞아? 맞군요. 이게 3학년 EBS에서도 좀 등장하는 작품이라 시봉 강별국 맞죠? 맞아. 세봉 강별국이라는 작품이 나올 텐데 얘는 이제 어떤 화소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남녀의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면 이건 소설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열심히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게 잘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다? 혼사, 장애, 모티프라고 하죠. 화소라고 해도 되고 플롯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주인공들이 결혼하려고 하지만 그거를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작품은요, 얘네들이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세 번 해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는 모든 혼사장애 모티프 혹은 이제 이별의 모티프들이 전부 다 등장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시작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남녀가 이제 만났어. 근데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뭐 때문일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 요즘 드라마에서도 똑같은 플롯이 유지되고 있어요. 높은 재벌집 남자랑 우리 그 캔디 형 여주인공이랑 만나면 뭐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집안 때문에 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뀌어. 남자가 좀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누가 방해하는 거야? 또 옆에 있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주머니들이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님 때문에 처음에 바뀝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자식 인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사병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문제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의 이슈가 터지는 거야?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후반부는 또 웃긴 게 이제 앞에 있는 갈등은 현실의 갈등이었다면 뒤쪽에 있는 갈등은 현실과 세계의 갈등, 이상과의 갈등, 그 저승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죽어버려요. 하지만 남자와 귀신이 된 여자가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죠. 하지만 이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 귀신이 된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가 결국 귀신이 된 여자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죠? 그거 다음에 이제 남자가 따라가는 이야기가 이 세봉 강변북의 미안해. 내가 3학년 수업을 헷갈렸어. 오늘 3학년 수업이랑 같이 있었어. 다시 미안해요. 다시 세봉 강변. 제목이 이런데요. 방금 했었던 부분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EBS 순택을 드시면 외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얘는 지금 이거 똑같아요. 혼사장애 모티프까지 맞는데 이 채봉이라는 사람이 뭐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 있냐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항상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 시 그리고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로 시를 주고받거나 노래를 주고받는다는 건 내가 그 정도로 그를 알고 있다. 즉 나의 신분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남자가 글을 잘 써. 시를 잘 써. 이건 단순히 노래의 문제가 아니라 한문과 그런 격식들을 잘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쓴다는 건 뭐랑 똑같아요? 장원 문제. 즉 벼슬에 나아가기에 적합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로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들이야.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희롱을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런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고받다가 또 뭐가 터지는 거예요? 혼사장애 모티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족 때문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혼사장애 모티프가 터지면서 이 여자는 뭐가 되고요? 기생이 되고요. 남자는 그거를 이제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생이 되면 문제는 뭐예요? 기생이 되면 결국은 몸을 팔아야 되는 직업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첫날 밤, 이거 뒤에서 다 해볼까? 뒤에서 해드릴게요. 기생은 첫날 밤을
그러니까 첫 남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야. 너 계속 이제 남자를 받아야 되니까 너의 첫 경험은 네가 선택하게 해줘. 그래갖고 이 채봉이라는 아이가 뭐야? 이 시험을 내는 거죠. 자기의 내가 자기 시를 부를 테니까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뭐를 주겠다? 나의 첫 경험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언제 불렀던 시일까? 과거에 이 남자와 불렀었던 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한 정답은 누구밖에 모르는 거야. 누구밖에? 이 남자밖에 모르는 남주인공. 그러니까 다들 떨고들다가 그 소식을 들은 이 남주인공이 가가지고 그 시를 쓰면서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뭐야? 채봉이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랑군을 감별하는 노래라고 해서 채봉 감별곡이라는 작품으로서 이 작품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일단 줄거리부터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시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고하시는 그 전과, 백과 같은 것들이 넣어놨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작은 글씨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넣는 건 여러분들 EBS. 최근에 얘네들이 3개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EBS 문학 작품이 연계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이제 EBS 작품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서 역대 EBS나 모의고사에 등장을 했었던 다른 파트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디부터 먼저 보시면 좋냐면요. 223페이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페이지를 안 나갔네요. 앞에서부터 한 장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에 전과 부분 있죠? 전과 부분은 223페이지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부터 좀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이유와 감상부터 쭉쭉쭉 내려가면서 줄거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유와 감상 보죠. 채봉 감별곡은 채복이라는 여성이 출세욕에 눈이 먼 부모 때문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내 자신의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과 혼사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는 전형적인 애정 소설의 구성을 가지고 있죠. 포인트는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만 조금 다를 뿐이지 흘러가는 이야기들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건의 상당 부분을 우연성에 의존하는 다른 고전소설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전개에 사실에 가까운 표현법들은 근대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고전소설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작품 원래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예요? 우연성. 그러니까 개연성이 되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만나게 되는 계기가 여기는 뭐예요? 되게 쫀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가 알고 보니까 이 시였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에 더 소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만나는 이유가 되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뭐야? 귀신이 돼가지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현실성이 되게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고전소설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개연성을 부여했다라는 지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작품은 근대로 전환하는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당시 무너져가는 봉건제도의 일면을 드러내는 한편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사가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행위 등에서 내간매직이 성행했던 조선 말기의 타락한 세태와 사익감을 조건으로 재력을 중시하는 것에서 물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일면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혼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까지 애정을 추구하는 채봉의 모습에서 근대적 여성의 모습이 들어져 더불어 기생이 된 채봉을 아내로 맞이를 하며 그에 비해 신분전락까지 감수하는 필성의 모습에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면모가 보여집니다. 이 작품은 배경이 어디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신분보다 훨씬 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남편감이나 이런 여성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신분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뭘 더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요? 돈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감에 조금 녹아져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인물 관계도와 이 전체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로 시작을 합니까? 평양에 사는 김진사는
딸 채봉은 장필성과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인을 약속하는. 항상 처음 시작 부분은 언제나 같죠. 그래서 구조도를 볼게요. 근데 김진사라는 아버지가 있고요. 김진사라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민지. 그리고 여기에 딸내미인 채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필성이라는 인물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다른 소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길을 가다가 눈 마주치고, 길을 가다가 이제 우연찮게 손 써버려주고,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를 회답하다면서 이렇게 인연이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서로 이제 시를 여기 사이에서 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혼사장의 모티프가 되는 건 바로 이 김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김진사의 포지션은 뭐냐면 약간 졸부 포지션이에요. 졸부. 즉 반지를 가지고는 싶은데 과거급제는 못하는 거죠. 과거급제는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돈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벼슬을 사고 싶은 거죠.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벼슬을 사고 팔았던 그 당시 조선 후기에 부패된 상황들이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평양이에요. 이 시작점은 평양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진사의 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벼슬이었어요. 이제 돈은 많으니까 뭘 갖고 싶은 거야? 권력을 갖고 싶은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뭐냐면 이 남편, 이 채봉이의 사위감. 이 채봉이가 이 평안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한 딸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시집을 보낼 수 있었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평양 바닥에는 마음이 차는 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진사가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아, 부인, 내가 어디 갔다 올 거니까 서울로 갔다 올게.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벼슬을 사러 가는 거죠. 돈을 주고 벼슬을 사러 가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 채봉의 사육감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사육감을 찾아올게. 라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채봉이와 장필성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전개해 볼까요? 김진사는 허판서에게 만냥을 주고 벼슬을 사며 딸 채봉을 허판사의 첩으로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채봉은 허판사와의 혼인에 불복하나 김진사 부부는 서울로 가기 위해 재산을 모두 처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 등장하자 허판서 체크해 볼까요? 김진사가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줘요? 허판서라는 포지션이 생깁니다. 허판서. 당연히 철저하게 부정적인 인물군으로 등장하는 친구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벼슬을 사고 팔고 있는 부패된 관리상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벼슬을 사러 갔어요. 작은 벼슬을 사러 가가지고 얘한테 돈을 주고 서로 벼슬을 거래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되게 참한 청년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진사가 그걸 보면서 우리 딸도 저렇게 예쁜 청년이랑 멋진 청년이랑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라고 말을 잘못 꺼내버린 거지. 그럼 그때 이 허판서가 이제 욕심이 공하는 거예요. 이제 자네 딸이 있었나? 아이 그럼요. 우리 평양 바닥에서 가장 예쁜 딸이랍니다.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해? 자기의 딸을 자기의 처로 달라고 하죠. 나한테 처를 주면 네 지금 준 돈에다가 훨씬 더 높은 벼슬을 주고, 그리고 그 높은 벼슬을 준 다음에 이게 뭐야? 이 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장인어른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장인어른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높은 관직까지 보내줄게 라고 얘한테 이제 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 때문에 딸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부족한 부정적인 부모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채봉과 장필성이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처음에는 이 부인도 반대를 해요. 처음에는 부인도 반대를 했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안 계셔요.
폴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큰 거야.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집안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흔들리는 집안.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를 바라보니까 얘를 불러서 보니까 어때? 되게 괜찮은 녀석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김진사가 와가지고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도 이제 꼬드기인 거지.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부인 한번 안 해볼 거야? 영부인 안 해볼 거야? 지금 우리 딸 그리고 나쁜 데 것을 시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서 손가락 들어가는 권세가한테 보내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처지만 평생을 손에 물안 묻히고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게 되는 거지. 어디 아버지가 없는 놈한테 보느냐? 이런 식으로 꼬드게 되고 얘도 이제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세트로 부정적이야. 세트. 근데 우리 채봉이 포지션 어떨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 여성상으로 등장해요. 원래는 이거를 거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거절이 돼야 안 돼요. 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 평양이 아니라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애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근데 이미 얘는 다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튀려. 가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 자기는 트루 러브를 이제 찾아서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위기 뭘까요? 위기. 그래서 김진사는 서울로 가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하고요. 서울로 가는 길에 몰래 빠져나온 채봉은 평양으로 돌아가고 김진사 부부는 도적을 만나 재산을 모두 빼앗깁니다. 허판서가 대노하여 김진사를 가두자 채봉은 기생송이가 되어 아버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사 부인이 이제는 거기서 벼슬을 해야 되니까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서울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멍청한 사람이 이거를 조용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버린 거야. 그리고 나름 졸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는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어.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있었던 도적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얘네들이 묵고 있는 여관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여관에 쳐들어왔을 때 이미 채봉이는 뭐예요? 이미 도망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도 여기서 뭐가 또 등장하냐면 남산 루프가 등장합니다. 항상 칠 때는 여자가 이제 뭐로 바꿔요? 남상을 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얘는 집에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야? 반항의 표출인 거죠. 엄마 아빠는 서울 가세요. 나는 누구랑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정필성이랑 끝까지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도망을 도와주는 이제 시녀. 항상 이제 시녀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녀가 얘를 도와주느냐 싫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도와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력자의 포지션으로서. 그래서 이 도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져졌지. 그래서 이 김진사 부인이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요. 근데 이제 허판서가 잘 일어나셨습니까? 저기 다른 제 마누라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니까 있어 없어? 없다. 지금 얘가 생각하기에 이 채봉이가 없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에 없어진 거야? 도적 때문에 없어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에 허판서한테 빌면 얘를 찾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얘는 그런 포지션이니까 아니지. 그래서 빨리 딸을 내놔라. 그리고 돈 내놓지 않으면 어디서 나한테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장난질이야? 라고 하면서 이 김진사를 뭐 해가지고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두고요. 이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랑 그리고 돈이 없다면 누구라도 이 채봉이라도 찾아서 내 앞에 와서 첩이되지 않으면 누구의 목숨은 없다? 김진사의 목숨은 없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면서 부인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울며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채봉이 있는 거예요. 채봉인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상이 있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해도 그래도 뭐가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유교적 가치관이 만연했던 시대였단 말이야. 유교적 가치관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필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가 중요해?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살리고 가야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결심을 하게 됩니까? 항상 똑같아요. 기생을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생을 항상 운영을 하는 이제 마당 같은 존재가 있죠. 큰 엄마 같은 존재들. 그래서 걔가 이제 딜을 거는 거예요. 네가 기생만 해준다면 지금 필요한 돈 내가 다 주게 돼. 왜? 평양마당에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났던 아이가 기생이 된 거야.
그럼 여기는 히트인 거지. 다른 기생집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딜을 걸고 그 돈을 이제 세봉이가 받고 이제 부인을 이제 서로 올려보내는 거야. 근데 이때의 계약이 뭐였다? 이때의 계약이 우리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나의 첫날밤 은 뭐야? 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약을 걸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소문이 당연히 이 장필성 입장에서는요 되게 좀 황당했어요. 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해서 헤어졌단 말이야. 근데 오니까 어떻게 집안이 풍비박살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반도주한 것처럼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이 김진사 부부 이 집안이 가고 있다가 도적한테 만나가지고 풍비박살이 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의 갈 길을 모르니까 상실감에 술에 쩔어 있다가 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기생의 생김새라든지 그런 뭔가 듣는 그 양상들이 이상하게 누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봉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린 듯이 가서 거기를 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죠? 세봉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봉이가 이 시를 읊조리니까 그 시를 읊조리는 대답이 누구 것을 과거에 세봉과 장필성이 주고받았던 시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절정 그래서 얘는 이름이 송이가 돼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가 송이가 된 아이와 이 장필성의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봐봐. 그래서 어떻게 눈물겨운 재회를 했어. 눈물겨운 재회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첫날밤을 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굴 받아야 돼? 남자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얘가. 근데 그러면 자기의 지조와 정조가 훼손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때 기생이 되면서 벌었던 돈을 얘한테 전부 주고 이 첫 예약손님이잖아요. 그럼 얘가 첫 예약손님은 자기가 있는 돈 다 써줘. 그러니까 얘와 몇 날 동안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만 낸다면. 그래서 그 돈을 장필성에 다 주고 최대한 돈에 붙어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무한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뚝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송이가 무슨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까? 송이가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을 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정조가 훼손된다면 이제 죽을 각오까지도 하면 자결까지 할 각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여자의 이 절개를 지켜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항상 위기를 처했을 때 조력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조력자의 포지션으로서 이감사라는 포지션이 등장합니다. 이 감사라는 포지션은요 뭔가를 감독하고 감찰하는 포지션이에요. 암행어사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와가지고 나쁜 놈들 다 조져질 수밖에 없다는 포지션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웃긴 게 늙었어. 한 60, 70대 노인으로 나가요. 왜? 젊은 남자가 나오면 당연히 연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성품이 되게 강직하게 자고 있다가 나라가 걱정돼서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하는 스타일. 진짜 나라가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청렴 결백한 스타일로서 등장합니다. 근데 얘가 뭐가 여기 이 평양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얘 비서가 필요한 거야. 비서가. 그래서 기생집에 와가지고 술을 먹고 있다가 이 송이가 얘다.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숨겨뒀던 그 시를 엄청나게 빡세게 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이감사가 얘를 보면서 뭘 느껴요? 내가 너무 이제 눈도 침침하고 옆에서 글을 읽어주고 글을 써줘야 되는 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글감을 써주는. 그래서 이 송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기 있는 이 기생 어머니한테 얘가 줬었던 돈보다 3배를 더 주고 이제 얘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생 엄마 입장에서는 개빡치지. 이거보다 몇 배를 벌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포지션으로 들어간다고? 항상 조력자의 화소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으로서. 이 소식이 그럼 이제 어디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필성한테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필성도 이제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얘가 양반이었거든요. 얘가 양반이었는데 기생이 된 이유는 뭐였어? 유교적 가치관,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장필성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장필성 같은 경우는 양반에서 여기에서 항상 우리 사또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4보 하는 그 포지션 있죠? 그 포지션을 이제 떨구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2방이 됩니다. 2방이 양반이 하는 벼슬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 글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요, 이 송이, 이 채봉이가 훨씬 더 적극적인 인물군으로 등장합니다. 초반부 사랑을 나누는 데도 있고요. 그걸 다시 만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봉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해서 장필성이 그냥 무조건 소극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부분. 신분을 낮춰가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 사람의 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강사가 절정 볼까요? 이강사가 채봉의 글재주를 보고 서신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장필성은 채봉을 만나기 위해 이방으로 지원하고 이를 알게 된 이 강사가 둘을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의고사 파트에서 등장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등장해? 송이가 얘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거는 어때요? 이거는 고마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몸 팔지 않아도 되는 위험에서 걸어놨으니까 너무 고마워. 감사해. 하지만 어떤 감정이야? 얘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나이 15, 16살이에요. 이때 딱 그 나이 15, 16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너무 그리워서 울고 있는 거지. 펑펑 울다가 시를 이렇게 쓰는 거야. 시. 그래서 그 시를 쓰다가 울면서 잠들어. 그래서 그 잠든 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강 울면서 썼던 이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아 얘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선에 나왔던 이유가 이 장필성이 2방 됐잖아요. 근데 얘가 4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함부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감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얘기하면은 얘도 잘리고 얘도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얘한테 이제 위협가 될까봐 아직 이 사람의 캐릭터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2방 얘가 이제 자꾸 뭘 써? 글을 쓰잖아. 근데 이 글을 누가 읽어줘? 이 송이가 읽어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디서 많이 봤었던 글씨체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이감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2방 바뀌었습니까? 그럼 장필성이라는 사람인데 글 잘 쓰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야 보고는 싶은데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이 반복돼. 그러다가 그 감정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런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우연찮게 그거를 바라본 이감사가 그 자초기종을 알게 된 이후에 얘네들의 뭐야? 사랑을 이어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봐봐.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결혼하면은 유교적 도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야 돼? 얘가 양아빠가 돼. 양아버지. 얘가 양아버지가 돼서 얘네 둘이를 결혼을 시켜. 그러면서 여기서 이 1차적인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그 당시의 포지션은 뭐예요? 권선징악이 되게 중요했죠. 권선징악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뒤쪽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결국 저 악한 후판성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 사람이 매간매직하던 것들이 걸리고 다 이제 조져져가지고 얘가 이제 조져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내부에 있었던 김진사도 거짓골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골로 풀려나서 부인과 거짓골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 송이가 부탁을 하다 합니다. 이 결혼을 해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남아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채복 감별곡의 스토리라입니다. 어디가 좀 중요할까요? 이 기생이 돼가지고 다시 만나는 그 구조가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작품, 이 연애 소설에서 항상 등장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일 뿐이야. 다를 때는 거울을 쪽에서 거울을 맞추거나 혹은 피리를 불다가 피리 소리로 서로 조공하거나 전 세계를 떠돌다가 어느 날 심지어 베트남에서 만나 베트남, 일본에서 만나서 너무 그녀가 보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일본으로 돌고요. 여자는 베트남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외국에서 만나가지고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만나는 그런 구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선택지가 시였던 것 뿐이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글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페이지 가볼까요? 네, 포인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었던 고전소설 읽는 거에 대한 포인트들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짐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결혼을 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꿉니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강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합니다. 까지가 여태까지 떠들었던 한호흡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제발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요. 정말로 버릇을 들이세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딱 이 앞부분의 줄거리가 끝났을 때 이 꼴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 놓고 어차피 이 과거 소설의 포지션은 좋은 사람은 좋고요, 나쁜 사람은 나쁜 거예요. 왜? 인물의 점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너방에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는 기생을 면함은 다행이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목공을 하다고 이 감사가 보는데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자, 고전 소설에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공간입니다. 왜? 팩트 체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인지성입니다. 인지성. 이거를 이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봉이는 어떤 공간이 있어?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별당. 이 채봉이의 공간은 별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단절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의 감정성, 그리고 이제 감정. 이거는 고전 소설뿐만이 아니라 소설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감정이 두 가지란 말이야. 하나가 뭐예요? 기생을 면함은 다행이야. 즉 긍정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죠. 다행이지만 그 두 가지. 부모의 소식과 그리고 우리 필성이를 못 만나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감사가 보는 데는 그 기색을 드러나지 않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어? 이 감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이나 자 보세요. 지금 필성이가 변했어. 이 소식을 듣고 얘는 인지를 하게 돼. 뭘 인지를 해? 아, 이 채봉이가 검사 아들로 들어갔구나. 안전해지기는 하지. 얘는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얘가 어딘지 알아 몰라? 몰라. 얘는 알게 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반응 좀 하셔야 되고. 이때 감사는 송이가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언급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별당이라는 공간감이 결국은 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보호막이자 장애물의 역할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절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티프죠. 생각을 하니까 나도 감사 앞에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이를 만나기가 쉬우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행동을 하잖아요. 항상 어떤 식으로 읽으라고요? 이 사람의 행동이나 발화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거의 because를 읽어야 돼요. 이거의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잖아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채봉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속, 즉 이방이 되는 거죠. 이방이 되죠. 하고 여러 가지를 주선하시더니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헌신하니 감사가 일변 대희하며 칭찬하며 말하길. 대희 중요해요.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역시도 이 감정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필성의 관계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인 거야. 왜? 크게 기뻐하다라는 감정선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글을 되게 좋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의 여고 기인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승상접하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공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하거라. 해석 잘 안 해도 돼요. 결국은 임금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고 백성들의 민원, 이 백성들의 원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필성이 국궁수명하고 차후로 공사먼척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땅 깊어 지척이 천리라 어찌하리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야?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발 서술어가 뭐 쓰면? 서술자가 서리법 쓰는 순간 얘는 뭐예요? 얘는 서술자의 개입.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맨날 나오는 포인트니까 좀 익숙하게 해주시고. 차시, 여러분 차시 아나요? 미치겠어 이거. 외워야 된잖아. 차시. 이게 한편 혹은 그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면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키워드들이에요. 차시. 그때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고 하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고 하면 내고 하였더니 하루는 공사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연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서방 필적 같으니 혹 공청회를 드나드나 하고 감사하도록 묻습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요사이 공자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바뀌었습니까? 전 이방은 결고 장필성이라는 사람으로 시켰다. 네 뭐하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뻐하며 인 거죠. 자, 여기서 인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처음에 뭐예요? 이 최봉이가 처음에 글을 봐요. 자, 글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최봉이는 필성이가 자기와 가까워졌다라는 거를 알았다. O야 X야? X예요. 글을 보면서는 뭐 할 뿐이에요? 의심을 할 뿐이에요. 비슷한 거 아닌가? 확신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 의심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저기 있는 감사의 질문을 통해서 인지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요 디테일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맨날 나와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 인지성은 항상 고전소설을 읽는 키워드로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약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까 못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길씨를 보고 차견이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 이러고 반년이나 지나간 거예요.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었다. 이때는 추구월 보름때라 그러면서 시간이 잡혀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지난 거야? 반년이 지난 거고. 그리고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찍어주는 겁니다. 추구월 보름. 이라는 시간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봐봐. 가을 추자에 9월이에요. 가을이라는 계절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움이 폭발하는 감정선인데 이 가을이라는 존재가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의 빛이었고 공중의 외기러기가 옹옹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내려가고 동산의 송림간에 두경이 슬피 울어 불려기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야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송이야 오죽할까. 봅시다. 이미 이 세 줄, 네 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이건? 첫 번째가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면, 묘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배경, 장면 묘사를 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묘사와 연결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각적 심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구나도 세트인 거죠. 이런 소리가 등장을 한다든지 색채감이 등장을 한다든지 청각,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두견이 슬피우러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두견이 슬피우러.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뭐라고 불러? 두견이가 진짜 슬픈 거야? 아니란 말이야. 이 슬프다라는 건 누구 거야? 이 채공이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객관적 상관물, 감정, 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설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적인 묘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먼저 챙겨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송이야 오죽할까? 또 뭐 나와요? 또 서리법을 가지고 편집자도 논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감정 정도를 평가하고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송이가 모든 심사를 잊어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밖은 달 허리를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화를 돕는지라 똑같죠.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하여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결국 감정선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지금 채봉의 감정선은 뭐야? 슬픔이야. 그렇죠? 그럼 그 슬픔의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님에 대한 그 이유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였다니까. 이게 정답이었어. 이 사람의 감정선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문제였단 말이야.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려다보면서 탄식을 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하느니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만은 님은 어찌 못 보는 거. 자, 천천히. 심지어 이제 A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의 소재가 등장합니까? 이 달이라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화소예요. 소설에서 달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첫 번째, 달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말을 건네는 순간부터 뭐예요? 얘가 의의법. 그래서 말을 건네면서 당연히 뭐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겠어? 님에 대한 감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의법을 기반으로 분호법, 말을 건네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챙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는데 달은 다시 봤는데 님은 어찌 못 보는 이거. 그러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대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달은 그대로인데 달은 유지가 되어 있는데 님은 어떻게 되어 있다? 변화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서 님을 떠올리게 하는 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유발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그대로인데 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나랑 대칭은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 홍조가 아시나요? 서로 저기 꾀꼬리는 서로 암수서로 정다운데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 있고 이것도 대조대비거든요. 근데 뉘앙스는 조금 다른 거야. 거기는 걔네들과 나의 상황을 대조대비하는 거고 얘는 지금 뭐야? 누구와 누구를 대조대비하는 거예요? 달과 님을 대조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조대비는 같지만 그 디테일은 조금 다르다는 거 좀 챙겨주시고요. 그 옛날 삼양강 검은 곳 뜯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남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자 보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 뭘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사용하고 있다? 고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쓰는 거야? 대조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대조는요, 뭐와 뭐의 대조인 거야? 고사 속 인물과 나, 여기서 화자인 거지. 여기는 님과 달을 대칭시키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 고사 속 인물과 나를 대칭시키고 있는 거고. 여러분 견우직녀 알고 계시죠? 견우직녀 원래 이별의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이별의 아이콘이야. 이 고사 속의 이 여인도. 하지만 얘도 뭐예요? 님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하루는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지. 연결이 됐었던 거야. 근데 나는 못 만나지. 그러니까 그 이별의 아이콘보다 내가 훨씬 더 슬프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찌 감명하여 명량한 더 달 아래서 부득설진 신궁자를 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 그리리다. 그러면서 이런 감정선을 가지고 뭐를 만들게 된다?
글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흠씬 갈고 청황모 무심피를 덕펑물어 백능 화주지를 책상에 펼쳐놓고 섬소목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판에 맹맥히 있다가 고개를 돌리어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으로 보더니 서두에 추풍 강별곡이라는 5글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되고 생각이 노래되고 노래가 그리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끝 붓대가 쉴 새가 없이서다 라고 하면서 이 중략 부분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 야몽의 꿈이 되어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조차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오매불망하던 장빙성이 정막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를 내놓고 보며 울고 보며 전전바측 누웠거늘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잡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아주 전형적이에요. 왜? 현실에서는 만나 못 만나요. 현실에서는 못 만나. 그래서 뭐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꿈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꿈속에서 보는 거는 뭐야?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나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작의 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화작의 분신. 그래서 가상의 존재와 서로 만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시는 뭐겠어? 이 전일의 답시 얘가 뭐야? 서로 연애할 때 썼던 거 있죠? 서로 주고받았던 시를 보면서 러브레터를 보면서 보고 싶다 최고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사람이 늙어가면 상하 물러나고 잠이 없는 법이다.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뭘 보여주고 있어요?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었잖아요. 다른 소설과는 다르게 이 소설은 그래도 뭘 부여하려고 노력을 한다? 개연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냥 우연치 물론 우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야, 다른 소설 같았으면 뭐야?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의 캐릭터성을 설명해 주는 거고. 이때 감사는 영광도 80여 세뿐만이 아니라 1도 방백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부분을 보답할까? 삶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즉 얘의 캐릭터성을 부여하면서 얘가 밤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송이의 방에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 물론 여기는 우연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의 나이가 18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서리 않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구어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놓았거늘 마음이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주름와르를 펼치고 보니 추풍 남별 보기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었던 얘가 이제 전우사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장필봉을 불러다가 서로 혼약을 시키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쪽의 글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포인트. 오늘 이제 내신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수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봐봐. 위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고전 소설은요 팩트 체크 문제가 나와. 이게 나왔니 안 나왔니, 이 장소를 갔니 안 갔니, 이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1번 송이는 부모의 소식을 애타오다가 감사의 걱정을 삽니다. 이거 1번 찍고 끝낼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본질적인 거예요. 뭐게? 이거야. 어떤 행동이나 발화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얘가 글 쓰다가 잠든 이유가 뭐야? 이 슬픔의 감정선은 뭐예요? 물론 얘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어. 하지만 이 행동의 인과는 뭐였냐는 거야. 님이 너무 장필성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글을 쓰다 잠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유를 뭐로 대칭시키고 있어요? 부모의 소식이라고 대칭시키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냥 넘길까? 왜 되게 그럴싸하고, 그리고 앞부분이 있었거든. 충분히 그럴 만한 거거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을 내. 그럴싸한 것들. 하지만 디테일을 가보면 어때? 그 행동은 그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올해 수는 똑같을 거예요. 소설에서 이 행동과 이 감정과 이 발화의 이유 물어보는 건 무조건 하는 줄 알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송이는 필성이 이반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됐다. 자, 아까 뭐 잡아드렸어요? 인지성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야 된다. 그 문제 어떻게 해요? 글을 통해서 알게 됐다. 오해 안 했어요? X인 거예요. 인지, 알게 됐다. 이건 뭐야? 인지의 부분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고.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봐봐. 필성과 감사가 아까 대희하여 이 부분 있죠? 그럼 왜 대희했는지 생각해보면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았던 이유들. 4번 송필과 필성은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인 만남을 이룬다. 꿈속에서 이야기가 되었었죠.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이것도 인지의 문제인 거고요. 왜 그랬니?까지 보시면 좋아요. 왜 벌 받을까봐, 화내실까봐 드러내지 못했죠. 자, 29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는 공사문첩이고요. B는 뒤쪽에 있는 두루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A와 B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앞에 공사문첩은 뭐를 변화시켜요? 뭐에 대한 인지성을 변화시켜요? 공사문첩은 채봉이가 내 남편이 주위에 있나? 를 의심하게 되는 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문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메인인 거고, 뒤쪽에 있는 두루마리는 뭐겠어요? 이 아이가 왜 슬퍼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계기, 변화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번 A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벌써 조졌죠. A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그죠? B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연성이 아니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죠. A를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괜찮죠? B의 필성에 만나지 못하는 마음이 풀어낸다는 너무나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 글 들어가기 전에 이 소재들, 이 정보를 인지하게 되고 변화를 만들게 되는 소재들은 항상 중요하게 다루다. 그래서 한 번의 방향성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4번은 주체가 잘못됐고요. 필성이 아니라 이제 송이가 돼야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의지는 조금 물음표가 떠야겠죠. 이런 감정선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A도 조금 오바예요.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도 오바예요. 지금 아직 몰라. 물론 유추를 할 수는 있겠지만 30번도 마찬가지죠. 이제 달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1번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1번 찍고 끝냈어야 돼요. 이거 의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랑 정확하게 맞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급사라는 작품 아시나요? 정급사. 별하 높이 뜨셔서 우리 저자의 가 계신 우리 남편이 오는 길을 밝게 비춰주세요. 요 시상이 요거랑 정확하게 중요해요. 안녕이라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남자친구가 안전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라는 감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A에서는 이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2번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서 송이의 외로움을 심여한다. 결국 뭐 해야 돼요? 이거 다양한 소리, 감각적 심상, 청각.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대상이다. 아까 뭐였어요? 에서 끝나는 거야. 의인법, 말을 건네는 거죠.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스스로에게 연민, 불쌍함을 느끼게 한다. 아까 보사 썼죠. 그리고 걔는 한 번 봤어. 얘기는 했단 말이야. 나는 못해.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객관적 상상물로서 역할이었죠. 소설이지만 얘는 뭐예요? 결국은 시 파트적, 객관적 상상물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셌어요. 왜일까? 그 당시에는 고전 소설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판소리계 소설 혹은 시가 삽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소설과는 다르게 운문적 요소가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적인 얘기들도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1번 소설에서는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만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 전개의 장면 논란 등에 관련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서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가능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를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때 제발 뭐를 체크한다? 시간과 공간, 즉 배경을 나타나는 거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그날 밤, 차시, 한여름날, 이게 여러분들 슥슥하고 그냥 읽어가지만 걔는 이야기 화소가 변화되는 지점들이, 비문학들은 문단으로 끊어 읽으면 되죠. 소설은 뭐로 끊어 읽으시면 됩니까? 시간의 변화로 읽으시면 돼요. 공간의 이동으로 그 기점을 자르시면 되는 겁니다. 1번. 그래서 기억 처음에 이때 마침이죠. 이때 마침. 기억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있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관악 입성의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소설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연성 투성이었던 이 고전 소설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을 되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문제들. 그죠? 그래서 서로 두 개지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은 되게 개연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2번. 니은은 하루는 동사 문법을 보는 날이네요.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각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인 전환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평범한 일상 똑같이 글을 보다가 변화가 있었죠? 글자가 바뀌었어. 그리고 필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3번 디귿은 공청에게 일어난 최근의 변화. 디귿 보니까 요 사이 등사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릅니다. 글씨가 변한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여기가 너무 맞아요. 공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송이가 공청에 이를 돕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자, 고전 소설에서 요약적 제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고전 소설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고전 소설은요 좀 끊겨 있어요. 한 권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끊겨서 판본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야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약적 제시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의 요약적 제시는 요 사이는 뭘 요약한 걸까? 뭘 요약한 걸까? 뭘 요약한 걸까? 필성이 어디야? 이 채봉이가 감사한테 있다라는 거를 듣고 자기의 신분을 낮춰가면서까지 이방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그 과정을 요 사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는 송이가 공청에 이를 돕기까지의 과정. 이거는 앞에 있었죠. 훨씬 더 앞에 있는 이야기. 기생이 돼가지고 개같이 뻐이다가 감사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다라고 해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시를 썼어. 그리고 뽑혔어. 요 얘기들이 요 사이에 아니란 거야. 그건 이미 지나갔고 시간감이. 이 요 사이는 남자 친구가 와가지고 노력하는 지점들이겠죠. 이 시간감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3번이 되겠다. 뭐 리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미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3번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거. 왜 틀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만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220 그 다음 장도 작은 글씨는 좀 읽어보시고요. 전부 다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보는 고전 산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왜 추풍 가격이 그게 없지? 그다음에 우리 142페이지 봐볼까요? 142페이지. 고전 산문 4번이 바로 뭡니까? 아까 전에 썼었던 추풍 감별곡의 일부라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시가 이 부분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가볍게만 좀 보죠. 어젯밤 바람 소리는 가을 분위기가 뚜렷하다. 왜? 가을이니까 시간이. 외로운 잠자리에서 님 그리던 꿈을 깨어. 실제로 외롭다라는 감정선이 드러나고 있죠. 대살로 만든 창문을 반만 열고 가만히 앉아있으니 그 당시에 너무 전형성인 거야. 항상 외로운 여인은 창가에 앉아가지고 밖을 바라보면서 님을 그리워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크나큰 허공에 여름 구름은 흩어지고
천년이라는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그래서 지금 자연을 보면서 느낀 감정. 자연은 이러한데 나의 감정은 변해 안 변해 지금? 변하지 않는 거야. 왜? 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지루한 이별 생각할수록 끝이 없고 인연이 없어 못 보는 정이 있어 그리워하는지 인연이 없었으면 정이 있은들 어떠며 정이 없으면 그리워한들 어떻게 했느냐면 연분도 없지 않고 정도 있건만 같은 성한 남북촌에 있으면서 어이글이 못 보는고. 그래서 뭐야? 아, 우리가 같은 내부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임과 이별하던 날에 나는 어찌 못 죽었나? 대천바다 깊은 물에 풍덩 빠지련만. 원래 실제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었죠. 임과 이별을 하고 얘는 과거복제하게 냅두고 나는 죽으려고 했어요. 왜?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파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하지만 그때 감사가 등장했죠. 지금껏 산 것은 부모와 정든님 만날지를 모릅니다. 하늘이 미워하고 조물주도 시기하는구나. 소리가 귀에 쨍쨍해 생각하지 말자라고 해도 생각하고 태도가 눈에 아들거려 있자 해도 있기 어렵다. 그죠? 상사가 중한 병을 어찌하면 부처내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 자체는 되게 뻔합니다. 이 사람은 이거 봐봐. 이 시를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이 변해 안 변해? 이 여자의 마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를 사랑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선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정서야. 이 시에. 나는 님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워하고 있다. 그럼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할까? 이 감정을 비틀면 돼. 유지한다를 변화한다. 혹은 바꾼다. 갈등한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 앞부분만 또 읽으면 요것만 혹시나 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여기 줄였는데 우리 여기 필성이와 채봉이가 이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처음에 서로 시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시를 주고받는데 얘가 처음 필성이가 만나고 싶어요 라고 시를 써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얘 대답이 뭐였을까? 여기서 판본마다 조금 다른데 얘 대답이 뭐였을까? 공부나 하세요 있어요. 처음에 한번 튕겨요. 여자가 첫 시가 이거였어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럼 뭐야? 형 공부나 하세요.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이 시가 어디 정답이었을까요? 이 시가 여기에 정답이었어요.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이 채봉이와 필성이의 그 기생에서 만났던 거에 이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존나 이거 멋지게 써. 하고 네.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까? 웃으면서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 공부하세요라는 걸 본 순간 내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 서사를 알고 있는 이는 이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시그널로서 받게 된다는 거죠. 혹시나 앞에 시가 나오면 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뒤에까지 이제 풀어보시면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이 한 달 전에는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만 조금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서사나 그런 흐름들, 화소들을 이번 기회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